어쩌지? 그 여자 먹여 살리느라 바빴을 텐데 내가 방금 네 카드 싹 다 정지시켰거든. 그날가 빠진 연립주택 단지에서 혼의 자식을 품에 안고 저토록 해맑게 웃는 그를 보고 있자니 지난 6년간 현모양처 노름을 해온 내가 참으로 가엾게 느껴졌다. 그는 시가 20억이 넘는 이 아파트가 우리의 공동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내 월급 통장이 아직도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고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7일 후 그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오류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참이었다. 와이퍼가 말라 비틀어진 유리창을 긁으며 뻑뻑한 마찰음을 냈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차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와이퍼를 켠 적이 없다. 그건 내 귓가에 맴도는 환청이었다. 현실의 서울 하늘은 구역질이 날 만큼 화창했고 썬팅 필름을 바른 차창을 뚫고 들어온 햇살은 핸들을 꽉 쥐고 있는 내 양손을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내 시선은 붉은 벽돌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4층짜리 빌라 앞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 고정되어 있었다. 이곳은 경기도 안산 외곽, 이름조차 낯선 허름한 동네였다. 분리수거장에서는 삭힌 홍어처럼 시큼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 박성준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불과 10분 전 전화기 너머로 여보, 부산 가는 KTX가 연착돼서 호텔 체크인이 좀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던 그 남자가 말이다. 지난주에 내가 세탁소에 맡겨 칼주름을 잡아온 옅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금이 쩍쩍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양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슈퍼맨처럼. 그리고 얼굴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티끌 하나 없이 순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당겨지며 깊은 주름을 만들었고 눈가에 잔주름마저 춤을 추듯 일렁였다. 아빠. 비행기.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아이의 목소리가 불에 달군 바늘처럼 방음 잘된 차창을 뚫고 들어와 내 고막을 찔렀다. 사내 아이였다. 대략 4살쯤 되었을까? 병아리 같은 샛노란 캐릭터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싸구려 플라스틱 비행기 장난감을 쥔 채 박성준의 품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익숙하다는 듯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머리 위로 띄우고는 빙글빙글 돌았다. 그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 출장 가는 길에 먹으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졸인 우엉 냄새가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듯했고 비릿한 냄새가 숨통을 조여왔다. 4살. 우리가 결혼한 지 딱 2년째 되던 해다. 그 무렵 나는 임신이 되지 않아 홀로 산부인과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각종 호르몬 수치가 기준 미달이라는 의사의 무미건조한 선고를 듣고 있었다. 그때 그는 어땠더라? 내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맹세하듯 말했었다. 지민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평생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잖아.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인데 안 주시면 어때? 난 정말 괜찮아. 그랬구나. 정말 괜찮았던 거였어. 그 선물이라는 게 이미 딴 살림 차린 문 앞에 배달되어 있었으니까.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빌라 현관에서 걸어 나왔다. 한 손에는 과일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모양새였다. 얼굴에는 그 흔한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묘하게 윤기가 흐르고 혈색이 돌았다. 그녀는 박성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아이 때문에 헝클어진 옷깃을 매만져주더니 아이의 엉덩이를 사랑스럽다는 듯 토닥였다. 박성준이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 꿀이라도 떨어질 듯 다정했다. 나를 볼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었다. 나를 볼 때의 그는 언제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한지민을 보고 있었다. 대출금을 같이 갚아주고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를 모셔주고 직장 동료들 앞에서 길을 세워주는 만능 아내를 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보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손끝은 냉동실에서 갓 꺼낸 고깃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미친 여자처럼 차 문을 박차고 나갈 줄 알았다. 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친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갈아버리거나 기름값 아낀답시고 산 이 하이브리드 차를 몰고 저 역겨운 남녀를 향해 돌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 이성보다 오른손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음식 사진이나 찍겠다고 큰맘 먹고 산 고화질 카메라폰이었다. 잠금 해제. 카메라 실행. 줌인. 렌즈가 당겨졌다. 액정화면 속 박성준의 얼굴이 모공까지 보일 듯 선명하게 잡혔다. 젊어 보이겠다고 구레나룻의 흰머리를 검게 염색한 것까지 적나라하게 보였다. 찰칵. 셔터 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심장에는 총성처럼 울렸다. 첫 번째 컷, 아이를 안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 두 번째 컷, 여자가 그의 땀을 닦아주는 모습. 세 번째 컷, 새 식구가 구석에 주차된 중고 국산차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 나는 기계처럼 셔터를 눌러댔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숨이 가빠왔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하지만 찍어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의 구역질, 배신감, 절망을 저 작은 검은 사각형 안에 모조리 박제해야 했다. 그들의 차가 골목 어귀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있던 손을 탁 놓았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죽은 물고기를 만진 것처럼 끈적거렸다. 나는 손뭉치로 꽉 막힌 듯한 폐에 억지로 산소를 밀어넣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 남편, 하트. 여보, 드디어 기차 탔어. 이번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해서 이번 주는 밤늦게까지 정신없을 것 같아. 연락 자주 못해도 이해해줘. 밥거르지 말고. 돈 아낀다고 컵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사랑해. 그 문자를 보는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하. 바싹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돈을 아끼지 말라고? 강남에 그 아파트를 사겠다고 내 친정에서 받은 혼수 자금까지 싹 다 토해내게 만든 게 누구였더라? 대출금 갚아야 한다며 허리띠 졸라매자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화장품을 사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해대던 게 누구였더라? 화면에 찍힌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내 눈알을 찢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답장을 찍어 눌렀다. 여보 고생이 많네. 기다릴게. 집에서 얌전히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전송. 숫자 1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웅장한 진동이 요동치는 내 심장 박동을 덮어버렸다.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 머리를 돌려 한강대교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리집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로 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의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려 아뷰리에 부딪혔다. 6년 전 가을도 딱 이런 풍경이었다. 그날 박성준은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댄 채 맹세했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은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제 목숨을 걸고 지민이를 아끼겠습니다. 집 문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절대 지민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이 약해지셨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 우리 아파트 계약금의 절반을 대주셨다. 나머지 대출금은 공동 부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 6년 동안 내 월급 통장은 그가 관리했다. 10원 한 장 쓰는 것도 그의 결제를 받아야 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금융권에 있잖아. 재테크는 내가 전문가야. 당신은 그냥 예쁘게만 있어? 예쁘게. 나는 룸미러로 내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낙빛은 누렇게 떴고 눈 밑에는 퀭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집안일과 회사일에 치여 눈가에는 벌써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그가 말한 예쁨의 실체였다.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센서 등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사형대로 가는 죄수를 맞이하는 듯 했다. 주차를 하고도 나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엔진이 식어가며 내는 틱, 틱 소리를 듣고 있었다. 냉정해져야 한다. 분노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감정이다. 분노는 사람을 눈멀게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좋은 패마저 엉망으로 만들게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시장통 아줌마처럼 악다구니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수술용 칼로 도려내는 것이다. 차 문을 열고 나갔다. 또각또각 하이힐 굽이 에폭시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더니 22층에 멈췄다. 지문 인식, 문이 열리는 소리.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냉동 창고처럼 느껴지는 공간을 비췄다. 거실 벽면에는 우리의 거대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지금 보니 그 미소가 소름 끼치도록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값비싼 원목 마루 위를 또각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안방으로 직행해 드레스룸 문을 열어젖혔다. 드레스룸 가장 안쪽, 겨울 코트가 걸려있는 행거를 거칠게 밀어냈다. 벽면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띠.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튕겨 열렸다. 안에는 집문서와 여권, 그리고 잡다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곧 다가올 짜릿한 쾌감 때문이었다. 나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지자 심장이 조금 차분해졌다. 증여 이행 각서. 2년 전 일이다. 박성준이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가 법인 대표로 있던 유령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집까지 압류당할까 봐 벌벌 떨었다. 그러고는 밤새 이 각서를 작성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아파트의 자기 지분 50%를 나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채무관계에서 집을 보호하려는 꼼수였다. 그때 그는 내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다. 여보, 이건 그냥 혹시나 해서 써두는 거야. 일 잘 해결되면 바로 찢어버릴게. 이게 다 널 믿어서 그러는 거야? 다행히 세무조사는 흐지부지 끝났고 그는 이 각서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나 같은 순진한 곰이 진작에 종이 쪼가리라 생각하고 버렸을 거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버리지 않았다. 버리기는커녕 그에게 지장까지 찍게 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긴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까지 이 봉투 안에 챙겨두었다. 서류 끝부분에 찍힌 선명한 붉은 지문. 박성준의 엄지손가락 자국이었다. 마치 핏방울처럼 붉었다. 박성준. 나는 텅 빈 드레스룸에 올리도록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지? 내가 지금 그 소원 들어줄게. 나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다. 대학 선배이자 지금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일명 흡혈귀라 불리는 선배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지민아. 이게 웬일이야? 내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골프장인 듯 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뼛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선배, 나 집 팔아줘. 집. 너희 서초동 아파트 말하는 거야? 성준 씨랑 얘기된 거야? 요즘 부동산 경기가. 나한테 남편 전권 위임장이랑 증여각서 있어. 서류는 완벽해. 나는 선배의 말을 자르고 속사포처럼 뱉어냈다. 딱 7일 줄게. 그 안에 처리해줘. 시세보다 2억 낮게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현금 박치기로.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지민아,
무슨 일 있니? 선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돈 냄새, 사건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냥 인생 좀 새로 살아보려고. 7일이라 금매면 손해 많이 볼 텐데. 진짜 괜찮겠어? 상관없어. 아, 그리고 이사 업체도 하나 소개해줘. 밤새 짐 싹 빼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금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금색 신용카드를 집어들었다. 가족카드로 묶인 부가 카드들 싹 다 동결시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드레스룸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온통 그의 옷이었다. 그가 즐겨 뿌리는 우디 계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전엔 이 냄새가 그렇게 듬직하더니 지금은 시체 썩는 냄새처럼 역겨웠다. 나는 왼손을 들어 올려 약지에 낀 까르띠에 웨딩링을 바라봤다. 백금 링 위로 자잘한 생활 기스가 가득했다. 그건 세월의 흔적이자 내 6년간의 멍청했던 헌신의 증거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다. 마디에 걸려 살짝 통증이 느껴졌지만 억지로 잡아당겨 빼버렸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팅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반지는 도루루 굴러 구석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7일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다. 점심시간을 틈타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고객님, 정말 이 카드 분실 신고 처리하시겠어요? 남편분주 카드에 가족 카드라 정지하면 한도의 영향이 갈 수도 있는데요. 네, 확실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검은색 신용카드를 창구로 밀어 넣었다. 제가 칠칠맞게 잃어버려서요. 보안상 정지하는 게 낫겠어요. 아,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가정비상금 통장 카드도 같이 정지해주세요. 그 가정비상금 통장은 사실 그가 그 여자의 생활비를 대주는 자금줄이었다. 내역을 조회해보니 매달 꼬박꼬박 피트니스 PT비라는 명목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PT비 좋아하시네. 침대 위에서 하는 운동인가 보지? 은행 문을 나서는데 서울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가 올 모양이었다. 핸드폰이 또 진동했다. 박성준이 보낸 사진이었다. 부산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뷰.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 2잔이 놓여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제야 2차 끝났어. 여보자. 보고 싶다. 사진 왼쪽 구석에 살짝 찍힌 분홍색 네일아트. 그 여자의 손톱이었다. 나는 잘 자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셔. 실컷 마셔도. 그게 내 인생에서 마시는 마지막 고급 술일 테니까. 그 후 3일 동안 나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올 때는 일부러 저녁 시간을 골랐다. 조명이 어두워야 벽지에 미세한 곰팡이 자국이 안 보이고 창밖에 화려한 한강 야경만 눈에 들어올 테니까. 매수자는 갓 결혼한 젊은 신혼부부였다. 서로 손을 꼭 잡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미래를 꿈꾸는 그들을 보며 나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 집터가 참 좋아요. 나는 눈을 반짝이는 새 신부에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여기서 살면서 남편 사업이 아주 잘 풀렸거든요. 그럼 아주 잘 풀렸지. 2집 살림을 차릴 정도로. 시세보다 2억이나 싼 가격. 거기에 선배의 인맥까지 더해지니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매수자가 박성준은 모르는 내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간 핸드폰에서 띵동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통장에 찍힌 그 긴 영의 행렬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남자의 품보다 훨씬 믿음직스럽고 따뜻했다. 5일째 되는 날 이사 업체가 들이닥쳤다. 작업 반장이 고급 가구들로 꽉 찬 집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이거 정말 다 빼는 겁니까? 저 안마의자 하나만 빼고 싹 다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500만 원짜리 검은색 가죽 안마의자를 가리켰다. 박성준의 보물 1호였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저기에 누워 안마를 받으며 나에게 과일을 깎아오라, 물을 떠오라 시키곤 했다. 커튼도 뗍니까? 네, 떼세요. 저 김치 냉장고에 있는 김치는요? 다 갖다 버리세요. 시어머니가 직접 담가보낸 김장 김치였다.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전용 냉장고까지 사야 했다. 그 노인네는 올 때마다 내가 자기 김치를 잘 챙겨 먹는지 감시하곤 했다. 마치 임금님 하사품이라도 되는 양.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테이프 뜯는 소리, 박스 접는 소리, 가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내 귀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나는 텅 비어가는 거실에 서서 한때 이 집을 채웠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 에르메스 접시들, 한정판 디퓨저,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내 책들, 그리고 비상금을 털어 샀지만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림들. 모조리 사라졌다. 마침내 집안에는 덩그러니 남은 안마의자 하나만이 검은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와 내가 버렸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고화질 불륜 사진들과 내가 밤새 정리한 3년치의 계좌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다. 수신인 김순자 여사 박성준의 모친. 주소 경상북도 대구시. 그 노인네는 미신에 환장하는 사람이었다. 툭하면 나보고 성렬하며 박씨 집안대를 끊어먹을 년이라고 구박했었지. 자기 자랑스러운 아들이 밖에서 애까지 싸질러 놨다는 걸 알면, 게다가 그 여자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면 표정이 어떨까? 무엇보다 그 손자 녀석 때문에 아들이 이 금싸라기 같은 집을 날려 먹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두껍게 분칠한 노파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질 것을 상상하니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잘 있어라, 지호가. 운명의 7일째.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비는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가 앞에 놓여 있었다. 내 핸드폰 화면에는 아파트 현관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어제 도어록 설치 기사에게 부탁해 나만 볼 수 있게 열어둔 백도어 영상이었다. 밤 9시.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아파트 현관 앞에 멈춰섰다. 박성준이 차에서 내렸다.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꽤나 초라한 몰골이었다. 한 손에는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누구한테 거는지 안 봐도 뻔했다. 어젯밤 그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결제하려던 순간 모든 카드가 거래 정지로 떴을 것이다. 본인 카드, 가족 카드 할 것 없이 전부 먹통이었겠지. 결국 그 여자가 민망해하며 자기 체크카드로 계산했을 것이다. 상간녀 앞에서 처음으로 체면을 구겼으니 지금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화면 속에 그가 비를 맞으며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숫자가 22층으로 바뀌는 모습까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습관처럼 번호키에 손을 뻗었다. 1225, 우리 결혼기념일. 띠. 빨간 불이 들어왔다. 텅 빈 복도에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가 멈칫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다. 띠. 또다시 오류. 그의 동작이 급해졌다. 도어로 키패드를 거칠게 두들기며 입 모양으로 욕설을 내뱉는 게 보였다. 시발. 뭐야, 이거? 화면 너머로 그의 고함이 들리는 듯 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연 건 앞치마를 두르고 겨보, 왔어, 하며 반기는 내가 아니었다. 검은색 러닝 셔츠를 입고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다. 새 집주인이 새를 놓은 세입자였다.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한다는 성격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박성준이 얼어붙었다. 허공에 멈춘 손이 갈 곳을 잃었고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있습니까? 박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내는 입에 문 이쑤시개를 툭 뱉으며 박성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영역을 침범한 똥개 한 마리를 보는 눈빛이었다. 남의 집. 돌았냐? 여긴 내 집이야. 안 꺼져.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이라고. 나 박성준이야. 한지민 어딨어? 한지민 나오라고 해. 그가 발광하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다. 사내가 인상을 팍 쓰더니 솥뚜껑 같은 손으로 박성준의 비싼 트렌치코트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병아리 감별하듯 가볍게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박성준이 복도 벽에 처박혔다. 캐리어가 나뒹굴며 뚜껑이 열려 더러운 옷가지들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다. 한 번만 더 얼쩡거려 봐.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사내는 살벌하게 으름장을 놓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박성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며 헐떡거렸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 그리고 그 뒤로 내 변호사인 김선배가 걸어 나왔다. 김선배는 칼같이 다림질된 감색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직업적이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성준 씨 되십니까? 김 선배가 그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물었다. 박성준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을 기듯 일어나 매달렸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주거 침입을 했습니다.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실종됐어요.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희는 현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확인 결과 이 집은 이틀 전에 합법적인 매매 절차를 거쳐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최 씨입니다. 뭐라고요? 명예 이전. 말도 안 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명예 이전이 됩니까? 박성준은 눈을 부릅떴다. 흰자 위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다. 김 선배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박 선생님, 이건 2년 전 선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증여 이행각서와 전권위임장 사본입니다. 이 서류들에 의거하여 한지민 씨는 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준은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하나 더. 김 선배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 그의 가슴팍에 탁 하고 안겼다. 한지민 씨가 전해달라고 부탁한 이혼 소장입니다. 귀하의 외도 및 장기간에 걸친 재산 은닉을 사유로 한지민 씨는 귀하 명의의 모든 자녀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귀하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총 1억 3천만 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 박성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 숫자를 되뇌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전용으로 설정해둔 고막을 찢을 듯 큰 벨소리였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 살천스런 놈. 내 놈이 감히 바깥에서 딴 살림을 차려? 그년이 누구냐? 우리 집안 말아먹을 그년이 누구냐고. 내가 나를 화병으로 죽일 셈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함은 2미터 밖에 서 있는 경찰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그 여자, 수아였다.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떴다. 오빠, 집주인이 월세 독촉해. 오늘 보내준다더니 왜 아직도 답이 없어? 박성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났다. 그는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더러운 옷가지들 위로 몸이 무너져 내렸다. 복도의 센서 등이 움직임 없는 그를 감지하고는 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켰다. 나는 화면 속에서 검은 덩어리처럼 웅크린 그를 바라보며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쓰다. 하지만 짜릿하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이 순간 예상했던 광적인 희열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울 정도의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마치 몸속에 자라던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정교한 수술을 막 끝낸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고작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아내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내 6년의 청춘을 보상받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돌아갈 그 가짜 집마저 없애버려야 했다. 나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핸드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꼼꼼하게 덧발랐다. 핏빛처럼 선명한 레드 립스틱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모서리에 놓아둔 차 키를 집어들었다. 박성준이 목숨처럼 아끼던 포르쉐 차 키였다. 물론 이제는 내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밀고 나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섞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펴자 검은색 우산이 회색빛 하늘을 순식간에 가렸다. 발을 내디뎠다. 하이힐 굽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올랐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이힐의 뾰족한 굽이 젖은 아스팔트를 찍어 누를 때마다 박성준의 그 오만한 얼굴을 짓밟은 것 같은 쾌감이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주차된 포르쉐 파나메라 옆으로 다가갔다. 그가 3개월 전에 뽑은 신차였다. 이 차를 사겠다고 아이 교육비로 모아둔 적금까지 몰래 깼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그때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안산의 낡은 빌라에 사는 혼외 자식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만지지 마. 포르쉐야. 기스나면 내가 물어낼 거야? 기억 속 박성준의 고함이 귓가에서 터졌다. 차를 인도받던 첫날 매끄러운 도장면을 한번 만져보려던 내 손을 그는 팔이 쫓듯 쳐냈다. 그날 그는 극세사 타월을 들고 상전 모시듯 휘를 2시간이나 닦아댔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핏이 헛웃음이 났다. 차 키 버튼을 눌렀다. 삑삑.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날카로운 빗줄기가 빗줄기를 가르며 앞의 어둠을 밝혔다. 동시에 내 손에 들린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우산도 환하게 비쳤다.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고급 가죽 시트에서 나는 새 차 냄새와 박성준이 차에 뿌려두곤 했던 진한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마치 썩어가는 돈다발 냄새 같았다. 나는 젖은 우산을 대충 접어 조수석 시트 위에 던져버렸다. 우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그가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던 베이지색 가죽 시트를 빠르게 적셨다. 하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시동을 걸었다.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엔진음이 핸들을 잡은 손바닥을 진동시켰다. 대시보드 화면이 켜지고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자주 가는 목적지를 띄웠다. 회사와 집을 제외하고 3순위에 저장된 주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주소를 눌렀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감정 없는 기계음이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박성준의 마지막 비극을 향한 안내 방송이었다. 지금쯤 박성준은 텅 빈 아파트 복도에서 발광하고 있을까? 아니면 빗속에서 짐 가방을 끌고 택시를 잡으려 애쓰는 버림받은 개 같은 꼴을 하고 있을까? 카드는 정지됐고 현금도 없다. 그가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다. 자신의 잔식처이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믿는 그곳.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단순히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차가 올림픽대로에 올라탔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다. 나는 센터페시아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힐끗 보았다. 화면에는 방금 전송 완료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수신인 김순자, 시어머니. 내용, 위치 정보 전송 어머니, 성준 씨가 큰일 났어요. 집을 팔아서 돈을 챙겨가지고 이 여자 집으로 갔대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사진 속 아이, 어릴 적 성준 씨랑 판박이네요. 문자 밑에는 고화질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아라는 여자가 박성준의 팔짱을 끼고 있고 박성준은 그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안산의 그 낡은 빌라였다. 김순자, 그 노인네에게 집을 팔았다는 말과 돈을 들고 튀었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기폭제는 없다. 게다가 그녀는 사주팔자를 목숨보다 더 맹신하는 사람이었다. 2년 전 거금을 들여 구슬했을 때 무당이 그랬었다. 아들놈 사주에 도화살이 꼈어. 바깥에 자식을 두면 패가 망신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거야. 그때는 다들 웃어넘겼다. 하지만 이제 그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이다. 1시간 후, 안산의 낡은 주택가 골목은 이미 빗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 배수시설이 엉망인 탓에 하수구에서 역류한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포르쉐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창문만 살짝 열어두었다. 비는 여전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잦아들었다. 골목은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그때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붉은 벽돌 빌라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박성준이 처참한 몰골로 기어 나왔다. 그 비싼 트렌치코트는 흠뻑 젖어 쭈글쭈글한 허물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우산도 없이 무거운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며 그는 진흙탕 물을 철벅거리며 걸었다. 그는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절망 끝에서 마지막 동화줄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는 듯 했지만 화면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었다. 배터리가 나갔거나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모양이었다. 그는 현관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여자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야. 수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박성준이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기가 가득했다. 오빠, 여자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가 여긴 웬일이야? 오늘은 안 된다며? 긴 말 할 시간 없어. 빨리 문 열어. 나 큰일 났어. 철문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박성준은 천상의 소리라도 들은 듯 캐리어를 끌고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차 의자를 뒤로 젖히고 편한 자세를 잡았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다. 대략 10분쯤 지났을까? 골목 입구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쏘아져 들어왔다. 연식이 꽤 된 검은색 기아 세단 한 대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난폭하게 돌진해왔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조수석 문이 벌컥 열렸다. 키가 작고 뚱뚱한 체구에 뽀글머리 파마를 한 노파가 뛰어내렸다. 형형색색의 등산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등산 스틱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김순자 여사, 등장이다. 그 뒤를 이어 박성준의 누나, 평소 나에게 비아냥거리기만 하던 신우이가 내렸다. 그녀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노파의 머리끝까지 치솟은 활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몇 층에 산다냐? 3층이냐. 김순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골목을 울렸다. 그녀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격하는 장군처럼 보였다. 엄마, 천천히 좀 가. 미끄러워. 신우이가 뒤따르며 소리쳤다. 미끄러운 게 대수냐. 내 집이 날아갔는데. 그게 20억짜린데. 내 아들 돈을 홀라당 벗겨 먹은 그년,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노파는 빗자루를 치켜들고 평생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날렵한 몸놀림으로 빌라 현관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어두컴컴한 빌라 입구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콘솔 박스에서 미리 준비해둔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보험 삼아 선물했던 그 비행기 장난감 안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가 들어있었다. 그 장난감은 지금 그 4살짜리 아이 손에 들려 있거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어폰에서 지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선명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성준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카드는 왜 다 정지된 건데? 2200만 원짜리 카드값 청구서는 또 뭐고? 수아라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상냥함은 없었다. 날카로운 추궁만이 가득했다. 수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잠시 착오가 생긴 거야. 지민이 그 미친 여자가 집을 팔아버리고 내 계좌를 다 묶어버렸어. 하지만 나한테는 회사가 있잖아. 그래, 회사가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박성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굴했다. 종이 한 장으로 불길을 막아보려는 꼴이었다. 팔아. 집을 팔았다고? 그럼 오빠 지금 뭐야? 빈털털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였다. 그럼 여긴 왜 왔어?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나도 애 키워야 한다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아이도 내 핏줄이잖아. 핏줄. 웃기고 있네. 오빠가 집 사주고 생활비 준다니까 애 낳은 거야? 지금 땡전 한 푼 없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나보고 손가락 빨고 살라고?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문 열어. 문 안 열어? 이 뻔뻔한 부려운 년아. 김순자의 고함이 문짝을 뚫고 들어왔다. 실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야? 밖에 누구야? 수아가 겁에 질려 물었다. 엄마야. 박성준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문이 밖에서 강제로 열렸다. 아마도 부실한 도어록이 노파의 괴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모양이었다. 그 다음은 아수라장이었다.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빗자루가 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뒤섞였다. 내 아들 앞길 막은 년. 내가 내 아들 돈을 뜯어먹어? 죽어라, 이년아. 아, 얼굴은 때리지 마요. 이 미친 할망구가. 당신 뭐야? 뭐? 미친 할망구. 예. 이년 머리끄덩이 잡아라. 나는 눈을 감고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감미로웠다. 박성준의 꼴이 눈앞에 그려졌다. 미친 여자 셋 사이에 끼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겠지. 얼굴은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 됐을 테고 젖은 트렌치코트는 걸레짝이 됐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두 집 살림의 말로는 처참한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가 믿었던 진정한 사랑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그가 보물처럼 여기던 혼외자식은 지금 개처럼 얻어맞는 아비를 보며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완벽한 쇼였다. 나는 이어폰을 빼서 조수석에 던져버렸다. 충분하다. 이 난장판의 결말은 굳이 보지 않아도 뻔했다. 수아는 경찰을 부를 것이고 그들은 쌍방폭행으로 연행될 것이다. 박성준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어 모두에게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가정과 존엄성뿐만 아니라 그가 발붙이고 살 마지막 기반까지 무너뜨려야 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차를 돌렸다. 이번 목적지는 서초동, 김 선배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내 손에는 마지막 조커 카드가 들려 있었다. 박성준이 운영하던 그 유령 회사의 진짜 장부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지. 그 회사를 통해 VIP 고객들의 불법 탈세와 자금 세탁을 도우면서 내가 그저 금융에는 까막눈인 가정주부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내가 결혼 전 명문대 회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는 사실을. 지난 6년, 비록 경력은 단절되었지만 나는 그가 집에 가져온 영수증 뭉치들을 정리해주곤 했다. 수상한 세금 계산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체 내역, 나는 그 모든 것을 복사하고 기록해 두었다. 원래는 혹시 모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쓰려고 모아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료들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편도 티켓이 되었다. 비가 그쳤다. 서울의 밤하늘이 네온사인에 반사되어 기괴한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3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넓고 밝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김 선배는 방금 출력한 서류를 들고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민아, 너 정말 독하다. 그는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혀를 내둘렀다. 말투에는 일말의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다. 오늘 아침 국세청 조사국에서 성준 씨 회사를 덮쳤어. 증거가 워낙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해서 손 쓸 틈도 없었다더라. 추징금이랑 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금 세탁 혐의까지 인정되면 최소 5년은 살고 나와야 할 거야. 나는 찻잔을 들어 홍차 위에 뜬 잎을 후 불었다. 독한가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이 내 6년의 청춘을 도둑질하고 결혼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을 박살낸 것에 비하면 이건 자비로운 편 아닌가요? 하긴 그렇기도 하네. 선배가 한숨을 쉬었다. 참, 그 친구가 널 계속 찾고 있어. 구치소에서 벌써 3번이나 면회 신청을 했대. 갈 거야?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가야죠. 왜 안 가요?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그 얼굴이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확인해야 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실. 두꺼운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드디어 박성준을 마주했다. 고작 3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항상 왁스로 세팅하던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윤기 흐르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눈가는 퀭하게 패였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가슴에 수인 번호가 박힌 황토색 수의를 입은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유리에 몸을 던지듯 달라붙었다. 지민아, 지민아, 나 좀 살려줘. 나 억울해. 너도 알잖아. 그 장부들 그거 다 위에서 시켜서 한 거야. 난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거라고. 마이크를 타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전류소리와 섞여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가정을 지켜, 내가 되물었다. 목소리는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했다. 어느 가정을 말하는 거야? 서초동의 하숙집 같던 우리 집. 아니면 안산에서 내 아들과 첩을 숨겨둔 그 집. 박성준이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더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여보 아니,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그 여자 수아 그년이랑은 이미 끝났어. 너도 봤잖아. 그 여자는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내 돈만 보고 접근한 꽃뱀이었다고. 진심으로 날 대해준 건 너뿐이었어. 우리 6년 동안 함께한 정이 있잖아. 부부의 연을 생각해서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응? 검사한테 그 자료들 내가 홧김에 조작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박성준. 나는 그의 구질구질한 변명을 잘랐다.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는 상체를 숙여 유리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탁한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증거들 내가 직접 한 장 한 장 정리한 거야. 국세청에 제보한 것도 나고. 심지어 그날 당신이 집에서 쫓겨나던 시간까지 내가 다 계산해서 판을 짠 거야. 박성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이 뻐끔거렸다.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다. 너 뭐라고 했어? 이 모든 판 내가 짠 거라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그 혼의 자식을 데리고 처음 놀이공원에 갔던 날부터 내 월급 카드로 그 여자 명품백을 긁어주던 그 순간부터 나는 줄곧 널 지켜보고 있었어. 너 이 독한 년. 악마 같은 년.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 방탄유리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침이 튀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내 남편이야.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날 망가뜨려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이혼녀 딱지 달고 늙어서 누가 널 꺼들떠나 볼 것 같아. 유리 안에서 원숭이처럼 날뛰는 그를 보며 내 마음속에 티끌만큼 남아있던 현민이라는 감정의 부스러기마저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 산 샤넬 재킷을 매무새를 다듬었다. 박성준, 착각하지 마. 나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난 누구한테 선택받을 필요 없어. 나한테는 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 하지만 넌
넌 차가운 철창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만 남았지?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에 갖다 댔다. 아, 깜빡할 뻔했네. 어제 내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어. 그 여자, 수아의 새 남자친구한테 밀려 넘어지셨거든. 수아는 내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싹 털어서 도망갔고, 내가 끔찍이 아끼던 그 아들, 지금 보육원에 있어? 사진 속에는 응급실의 아수라장이 담겨 있었다. 박성준은 사진을 보더니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꺽꺽 하는 괴상한 소리를 냈다. 목구멍에 가래가 끓는 듯한 소리만 낼 뿐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한때 기세등등하던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나는 사진을 거두고 뒤돌아섰다. 잘 있어, 전 남편.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을 밀고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눈을 찌푸렸다.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와 낙엽 몇 장을 굴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곰팡내도, 거짓말의 냄새도, 그 남자의 역겨운 향수 냄새도 없었다. 오직 자유의 냄새뿐이었다. 길가에 세워둔 포르쉐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귀하의 계좌 8,888로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뒷내용은 보지도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룸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다시 한번 덧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입가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엔진이 웅장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가 미래를 향해 뻗은 넓은 도로 위를 질주했다.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은 온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완.